네, 북한이 앞서 지난 8월 10월 중에 군사정찰 위성 3차 발사를 예고했습니다. 네, 모레죠. 10일 노동당 창건일 전후가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북한 움직임 점검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북러 결속이 강화되는 시점에서 일단은 10일 노동당 창건일을 앞두고 있는데 북한이 이 3차 발사를 언제 할 것인가 임박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좀 어느 시점으로 보고 계십니까? 제가 볼 때는 크게 이제 북한은 국내 일정하고 네. 그다음에 국외 정치 일정 이 두 가지를 고려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10월 달에 국내 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좀 전에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10월 10일 당 창건일이죠. 오늘이 8일이니까 9일, 10일 딱 이틀 남았습니다. 네. 네. 아마 축포 형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부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아무래도 1대1로 정상 포럼 이것을 아마 고려할 겁니다. 그것이 중국의 이제 일정. 그렇죠. 네네. 10월 16일, 17일인데 이때 이걸 쏘는 것은 조금 곤란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오늘이 항저우 폐막식이 있는 날이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지나고 나면 내일부터 16일, 17일을 제외한 이달 말까지는 늘 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아, 자, 북한으로 그럼 9일부터, 봐서는 당장 그렇죠. 9일부터? 북한으로 예. 봐서는 가능하면 9일이나 10일까지 쏴서 이것이 축포의 형식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은 아마 가지고 있을 겁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거의 발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그렇죠.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앞서서 이 군사 정찰 위성이 2번이나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네, 근데 어떤 의미기에 이 발사 시점까지 예고하면서 발사를 강행하려고 하는 건가요? 군사 정찰 위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래도 이제 권투 선수가 링 위에 올라가면 정찰 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눈을 뜨고 이제 권투 시합을 하는 거고 정찰 위성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은 눈을 감고 이 권투 시합을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래서 상대방의 이동 표적을 계속해서 확인을 해야 거기에 이제 미사일을 쏠 수가 있는데 북한이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도 없단 말이죠. 지금 가지고 있는 정찰 위성은 전혀 없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예. 그런 이제 차원에서 북한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정찰 위성을 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2021년 제8차 당대회를 통해서 한 9개 정도의 품목을 나열을 하면서 북한이 이것을 5년 내에 군사력 건설을 완료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정찰 위성이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3년 차가 지나가고 있잖아요. 네.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게 이제 정찰 위성을 발사할 그런 시기가 됐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실패를 했단 말이죠. 네. 세 번째는 절대로 실패하면 안 되거든요. 실패했을 경우에 이것이 아마 김정은 위원장한테 미칠 정치적인 데미지는 굉장히 클 겁니다. 그래서 아마 북한 과학자들이 굉장히 긴장하면서 이것을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시기가 다소 늦어지더라도 꼭 발사에 성공하겠다는 그런 의지와 그런 능력을 뭐 북한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요. 그렇군요. 북한은 10월에 3차 발사를 예고한 상황이고 그 시점은 노동당 창건일 전후가 유력하다 이런 전망인데 어떻습니까? 최근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한 푸틴 대통령 우주기술 지원을 시사했거든요. 지난번 두 차례 실패 원인이 운반 로켓 고장이었습니다. 네. 자, 3차 위성 발사가 임박한 시점에서 러시아 기술 지원 가능성이 있는데 또 이 러시아가 또 유엔 제재를 의식하지는 않을 수 없고요. 어떤 식의 지원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5월 31일 날 북한이 1차 발사에서 이제 네. 실패했잖아요. 그때는 이제 2단계, 북한 말로 하면 2계단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말로 그냥 쉽게 얘기하면 두 번째 단, 2단의 그게 추진체에 2단 로켓이요? 예. 그렇죠. 2단 로켓의 추진체에 연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8월 24일 날 두 번째 발사해 가지고 실패했잖아요. 네. 이것은 이제 긴급하게 이렇게 파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3단 로켓의 문제가 있었거든요. 북한은 이제 과거의 경험을 보면 2012년에도 발사해서 성공을 한 적이 있고 2016년도 2월 달에도 발사해서 성공한 적이 있기 때문에 발사체를 우주에 내보내는 것은 저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앵커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과연 그러면은 푸틴이 인공위성 발사하는 것을 좀 도와주겠다라고 하는데 정말 어떤 부분을 도와줄 것인가 하는 거잖아요. 이미 북한은
이 김정은하고 푸틴하고의 정상회담 이전에 이미 10월 달에 발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은 그만큼 자기네들이 실패하긴 했지만 그 실패를 극복하는데 긴 시간이 필요 없을 정도의 기술적 난관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엇을 그러면은 러시아로부터 도움을 받을 것인가, 또 네. 러시아는 무엇을 도와줄 것인가, 이것이 이제 가장 큰데 저는 이 발사체보다는 오히려 탑재체, 제일 마지막에 있는 탑재체 있잖아요. 예. 네. 정찰 위성이라고 하면 고도의 정찰 기술이 정찰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합성 개구 레이더 시스템이라고는 쏴도 있어야 되고 IR이라고 하는 적외선 레이더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EO라고 하는 광학성 그거 레이더도 있어야 되는데 네. 이것이 북한이 1차 시험 발사를 해서 실패했을 때 우리는 그걸 탑재체를 수거했잖아요. 네. 수거해가지고 그걸 분석을 해보니까 군사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 말의 뜻은 네. 조금 수준 높은 카메라 정도밖에 탑재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일에 푸틴이 정말 알게 모르게 이렇게 좀 지원을 해주라라고 하면 오히려 탑재체에 들어갈 그런 사 장비라든지 IR 장비라든지 EO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북한한테 제공해 줄 수 있다. 이 부분이 가장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탑재체보다는 탑재체에 들어갈 장비가 좀 더 정밀해질 그렇죠. 수도 있다. 발사체보다는 탑재체, 네네. 탑재체 안에 들어가는 장비 이것이 이제 그게 우리로선 좀 더 우려스럽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네. 자, 이렇게 기술뿐 아니라 또 그 북러 간의 무기 거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네네.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화물 열차가 급증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두만강역에서 지금 이제 발견된 걸 보면, 그러니까 뭐 38을 넘어서, 그러니까 비안드 패럴렐이죠. 거기서 이제 발표한 걸 보면 두만강역에서 이 기차가 73량, 아, 73량이 쭉 연결돼 있는 것이 이제 그것을 발표를 했거든요. 네네. 그 전에는 이제 기껏 해봤자 5량, 좀 많아봤자 20량 정도인데 73량이 그렇게 연결되어서 있다는 것이 발견됐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가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그것을 이제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무기를 싣게 되면 그 무기가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런데 이제 북한의 철도도 그렇고 현재 러시아의 철도도 그렇고 그래 아주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몇 량에다가 굉장히 무거운 무기를 달 수가 없거든요. 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무기를 분산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마 73량이라는 그렇게 뭐 긴 화물 열량이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 네. 이것은 아마 거의 뭐 북한과 러시아 간의 무기 거래가 있다는 것을 거의 반증하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하는 그 무기 종류 네. 있잖아요. 그럼 네, 어떤 것들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주로 이제 재래식 무기죠. 그러니까 북한의 무기 체계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러시아의 무기 체계를 근간으로 해가지고 이걸 발전시키고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은 가장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체계하고 호환성이 높은 그 나라가 어디 있거냐, 그게 바로 북한이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아마 122mm 방사포, 152mm 포, 그다음에 경기관 단총, 이것은 바로 이제 뭐 러시아로 가지고 가서 자기네들이 써도 관계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호환성이 좋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북한을 꼭 찍어 가지고 그래서 북한으로부터 이런 무기를 좀 제공받고자 한 게 아닌가. 그 재래식 무기 중에는 일부 이제 자기네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쌓아둔 거 있잖아요. 네네. 쓰지 못했던 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북한으로 봐서는 뭐 꼭 먹고 안 먹고다 이런 재고 생각이 처리를 또 할 수 재고 있는. 처리도 예, 되죠. 예. 그러면서 새로운 무기 체계로 자신들은 바꿀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걸 주목하고 있는 미국. 자, 그 궤도차 안에 든 게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 군수품이라면 대북 제재, 네. 안보리 예. 제재 위반에 해당을 하는데 미국이 어느 정도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추가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어떤 카드가 있을까요? 아마 이제 그걸 확보를 했으면 그 공개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 73량의 화물 열차에 실려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방수포로 지금 씌워져 있지 않습니까? 아마 처음서부터 나올 때 방수포로 씌워져 나와가지고 그 외양을 봐가지고는 이게 탄약인가, 이게 전차인가 네. 이런 것들을 알 수 없을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러 가지 정보 수단을 이용을 해서 최대한으로 이것이 무엇인지를 아마 밝혀내려고 할 겁니다. 만일 이것이 어떤 무기 체계든지 간에 이게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이것이 영상으로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걸 가지고 아마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또 러시아를 압박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왜 그러냐 하면 북한으로의 WMD라고 하는 대량 살상 무기뿐만 아니고 이 재래식 무기도 일체의 수출과 수입을 못하도록 유엔 안전보장이사에서 결의안을 통과시켰어요. 그 결의안에 러시아도 찬성을 했거든요. 예. 그 러시아가 찬성을 해서 대북제재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 자기가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수입을 한다면 이건 자기 모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증거들을 다 확보를 해서 이것을 아마 영상으로라든지 뭐 어떤 다른 방법으로라든지 이걸 가지고 공개를 하게 되면 러시아는 더 고립될 거고 북한의 고립은 훨씬 더 심화가 되겠지요. 예, 예. 아마 그런 과정들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북한 영변 핵시설에 있는 원자로 활동이 일시 중단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제 네네. 이렇다면 그 안에 있는 연료봉을 재처리를 해서 플루토늄을 뽑아낸다라고 그렇죠. 이제 분석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거기에 있는 것은 오메가또 원자로인데요. 오메가또 원자로가 이제 가동된 게 2021년도 7월 달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단된 것이 며칠 전이니까 예. 한 2년 2달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가동을 했는데요. 이렇게 중단한 이유는 그 오메가또 원자로를 정비하거나 뭐 수리하거나 하기 위해서 중단한 건 아니고요. 네. 여기에서 이제 그 사용 후 플루토늄을 재처리하기 위해서 이걸 중단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을 재처리하는 데는 통상 2달에서 6달 정도가 소요가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북한은 이 재처리를 통해서 플루토늄 탄 아마 최소한 2개, 많으면은 그것도 한 6개 정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죠. 예. 네, 영변 핵시설 이상 지금까지 소장님과 함께 짚어보고 있는데 큰 틀에서 한번 거시적인 질문으로 네. 자, 북한은 지속적으로 이제 미사일 이렇게 핵을 앞세워서 협박을 하고 있고 우리 역시 힘에 의한 평화인가요? 역시나 네. 강대강 대치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게 길어진다면 그나마 이제 완충을 했던 14 남북 공동선언 뭐 최근에 이제 국방장관 이제 임명이 됐습니다만 청문회 현장에서 질문이 나왔고 9.19 군사합의 같은 것이 무력화되는 것 아닌가 하는 시각들이 있던데 소장님은 어떻게 예, 보십니까? 군사 문제에 오히려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아무래도 이제 9.19 군사 합의 문제가 가장 큰 이제 쟁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만일에 북한이 이번에 이런 그 여러 가지 일련의 이 사정들을 보면서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를 하고 네. 만일에 국지 도발을 하게 된다면 이건 아주 심각한 우리 한반도의 안보 문제를 야기시키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국지 도발을 하게 되면은 국지 도발 자체가 9.19 군사 합의를 위반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신원식 신임 국방부 장관이 얘기했듯이 9.19 군사 합의 폐기는 하지 않더라도 효력 정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만일에 북한이 국지 도발을 하게 되면 남북한은 결국은 우리 한국은 이 9.19 군사 합의의 일시 정지 효력 정지를 아마 발표하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당분간은 남북한 간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군사적 긴장 그것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죠. 예, 북한의 도발 여부가 분수령이 될 것이다. 그렇죠.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국민에 대한 이제 북한의 억류에 대한 질문을 드릴 텐데 네네. 지금 그 선교 목적으로 북한에 그 밀입국했다가 억류된 김정욱 선교사 등을 조속히 네. 송환하다라는 네네. 성명을 우리 정부가 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미국 병사는 재빨리 송환을 네네. 했었잖아요. 근데 왜 우리 국민은 10년째 잡아두고 있는 건가요? 지금은 이제 그분 선교사가 이제 이 붙잡혀 있는 것은 이제 10년 됐잖아요. 10년 됐고 2014년도에도 선교사 2분이 다시 이제 거기에 잡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2016년도에는 탈북했다가 다시 북한으로 들어간 우리 한국인 3분. 그래서 지금 현재 2013년 이후 현재까지 6분의 한국인이 거기에 잡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미군 병사는 이제 바로 돌려보냈는데 네. 왜 우리는 그렇게 오랫동안 잡고 있느냐, 이것은 아무래도 남북 관계가 굉장히 경색된 국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2018년, 2019년 그러니까 짧은 한반도의 봄이 있었을 때도 결국은 이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긴 있어요.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뭐 탈북한 그 북한 사람들 그 중에 일부는 너희들이 데리고 간 것도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네. 이런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그렇게 쉽게는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우리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장이 옳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지금 납치돼 가지고 있다는 거, 그것은 이제 인륜에 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석방을 촉구하는 그런 문제는 정부 성명을 통해서 또는 국제기구를 통해서 계속해서 얘기할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네네. 네, 김정욱, 김국기, 최춘기 선교사를 포함해서 통일부가 파악하고 있는 인원이 6명이 그렇죠. 지금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데 정부가 억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명을 낸 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언급을 지금 시점에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대통령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마 취임하기 전에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라고 보고요. 네. 이것이 이제 구체적인 문서로 나타난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캠프 데이비드에서 나타났죠. 캠프 데이비드에서 캠프 데이비드 뭐 선언, 정신, 뭐 협약, 그거 공약 그거 얘기할 때 이 부분이 나타났는데 그때 이제 우리의 국군 그 납북자들, 예, 국군 포로, 그다음에 1953년 이후에 납북된 우리 어민들,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우리 목사님들 포함해가지고 선교사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송환을 촉구하고 이분들이 송환될 수 있도록 한미일이 협력을 계속해서 해 나가겠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예.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을 이제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정부에서는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게다가 지금은 이제 유엔 총회 기간이잖아요. 총회가 열리고 있는 기간이거든요. 그러면은 유엔 총회에 소위 말하는 그 유엔 인권 이사회 이걸 통해서 또 유엔 총회를 통해서 이런 이제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이것을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러므로 이걸 가지고 가능하면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의 인권 문제 또 우리가 이렇게 송환되지 못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한번 논의되기를 그런 바라는 차원에서 아마 이 문제를 꺼내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은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지금 부각하기에 그렇죠. 좋은 시점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그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한미일 3국이 그 납북자 억류자 문제 해결의 뜻을 모았는데 네. 성명 말고 어떤 실질적인 방법이나 계획 같은 게 있을까요? 그게 이제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게 이제 아무리 이제 얘기를 하더라도 북한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정부 성명을 통해서 촉구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유엔 총회나 유엔 안보리에서 이 문제를 좀 논의하기를 바라는 거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북한이 이게 이제 압박을 받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 이제 북한이 다른 생각을 이제 할 수도 있는데 북한 스스로가 여기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으니까 참 쇠기에 갱일키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네. 네. 자, 그리고 오늘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폐막을 했습니다. 아까 전에 그 북한의 도발 시점 얘기할 때 한번 네. 얘기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3위, 북한은 10위를 이제 결과적으로 기록을 했거든요. 5년 만에 이제 북한이 국제대회 복귀를 한 의미도 있는데 지금 매너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좀 이제 쳐다보면 저는 이제 굉장히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아, 예. 네. 그 긴 연휴 기간 동안에 주로 항저우 게임 참 많이 봤습니다. 물론 예. 물론 화이트핸드 많이 봤지만 그걸 보면서 우리 남북이 대결하는 장면들을 꽤 많이 봤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하고 일본하고 남자 축구 시합 하는 거, 여자 축구 시합에서 또 4대1로 지는 거 이런 것들도 네. 저는 다 봤거든요. 네. 그걸 보면서 아무래도 지금 남북한 간의 관계가 이러니까 5년 만에 나온 이 국제 스포츠 행사에 나오면서 아마 북한 정부로부터 좀 교육을 받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 있는 김일국이 체육상이죠. 그 김일국이 체육상도 잠행을 했고 또 거기 있는 코치진 그다음에 선수들 일체 말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조금 이제 아쉽다는 그런 생각, 그리고 한 5년 동안 이제 국제 스포츠에서 멀어져 있으니까 어떤 거는 규정을 몰라서 폴트를 받기도 했거든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것이 아마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했던 탁구 결승전일 겁니다. 예. 그런 게 이제 코치진들이 그 규정이 바뀐 걸 모르기 때문에 당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이제 이런 때 나왔을 때 오히려 이제 행동을 좀 더 활발하게 하고 행보를 좀 넓혀서 다른 국가들하고 이렇게 좀 행동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규정을 하는데 모른다는 건 북한 측에서 알아보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북한한테 안 알려준 겁니까? 아니죠. 그거는 이제 다 알려주죠. 네. 예, 이게 세계 탁구 협회에서 다 알려주는 거죠. 네. 그런데 이걸 이제 예를 들어서 탁구 공이 안 보이게 하면 이게 폴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폴트를 네. 아마 북한 선수가 3개인가 받았을 거예요. 예. 그 폴트를 이렇게 계속 받다 보니까 이제 그렇군요. 주눅이 또 드는 거고 또 이제 심지어 북한 축구 선수가 일본 거기 물 가지고 오는 그 의료진들 그 사람들 물 빼앗고 그냥 손으로 이제 이렇게 위협하는 장면도 있고 경기 끝나고 난 뒤에 심판한테 달려가 가지고 굉장히 좀 험하게 그렇죠. 이렇게 행동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네. 북한이 정말 같은 우리 민족이긴 한데 언제쯤 국제사회의 한 일원이 될까 그런 걱정이 좀 많았습니다. 방금 답변 속에도 다음 질문 답변 들어 있는데 사실 네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남북관계 전문가가 보는 남북간 대결 이런 건 좀 저희들하고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5년 전만 해도 남북한이 여자 농구 포함해서 일부 종목에선 단일팀을 구성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와 지금 비교도 되실 것 같고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그때는 이제 남북한 간의 관계가 좋아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 간의 단일팀도 구성을 하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예. 다른 이제 종목들도 남북 간의 단일팀이 구성이 돼서 또 메달도 딴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리가 돼서 하다 보니까 그 이제 우리의 선수들은 그때 같이 했던 선수들 잘 알잖아요. 그때 코치진도 알잖아요. 그렇죠. 같이 가서 인사하고 손 내밀어서 악수도 하고 얘기도 나누고 싶은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사실상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 이런 스포츠 행사를 통해 가지고 네. 서로 이제 안아보기도 하고 스킨십도 하고 말도 좀 나누고 그랬으면 좋은데 얼마나 교육을 철저하게 했으면 예? 일체 이제 말 안 하고 심지어 이제 북한이 그 남북 그 여자 축구 그 대결할 때 거기다가 대한민국 이렇게 써주는 게 아니고 자기는 조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대신에 괴뢰라고 그렇죠. 썼잖아요. 네. 작년도 7월 달에 김여정이가 대한민국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강순남이 국방상도 727 그때 그 김정은을 대신해서 한 연설에서 그때도 대한민국이라고 썼어요. 예. 그러면서 이번에 얘기한 거는 자신들을 왜 북측이라고 얘기하고 북조선이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는 DPRK다. 우리는 왜 DPRK로 안 불러주고 그렇게 부르느냐. 자신들은 그렇게 주장하면서 정작 텔레비에는 괴뢰라고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쳐다보면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죠. 네네. 같은 동포로서 마음도 많이 아프고 그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소 안보전략실장과 북한 움직임 점검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